2019년 12월 7일 토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증시가 아주 그냥 버라이어티합니다. 근데 오히려 12월 첫 번째 주보다는요, 12월 두 번째 주가 더 버라이어티할 가능성이 있죠. 12월 12일 영국의 조기 총선이 예정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목요일 12월 12일 내만회 날이고요. 그리고 FOMC 회의도 있고요. 그리고 진짜로 12월 15일 전에 아기다리 고기다리 했던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1단계 합의가 성공적으로 끝날지, 아니면 판을 깨버릴지, 아니면 그냥 12월 15일 날 이렇게 인상하기로 한 거 관세 좀 이렇게 유예해주고 또 만나서 계속 얘기하자고 하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세 번째를 가장 높게 보고 있고요.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은 시작은 너무나 창대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게 깔끔하게 무자르듯이 끝낼 수가 없는 문제가 되어버린 거죠. 특히 중국이 두들기는 계산기, 미국이 두들기는 계산기, 트럼프 대통령이 두들기는 계산기, 각자의 계산기를 가지고 열심히 두들겨 보고 있습니다. 야, 요거 내가 너무 빨리 끝내도 좀 안 될 것 같고, 그럼 또 강하게 나가자니 뭐 이런 얘기죠. 만약에 미국이 중국에다가 관세를 인상하자니 미국도 피해를 볼 거고, 중국이 미국에게 뭔가를 개기자니 중국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자니 또 항복하기도 애매하니까 한번 시간을 조금 더 끌어보고 좀 추이를 지켜보자. 아마 이런 생각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나 미국이나 트럼프나 모두 겉으로는 합의를 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합의를 보려면, 진짜 합의를 원한다면 그냥 항복하면 되잖아요. 중국이 항복을 하던 미국이 양보를 하던. 근데 그거는 못하겠고, 말로는 뭐 합의가 진행되고 있다, 합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쩌면 그 속내는 조금 더 아마 시간을 끌어보면 뭔가 또 다른 방안이, 다른 좋은 방안이, 내가 버티면 저쪽이 무너지든 아니면 다른 방안이 나오든 뭔가 되지 않을까, 이런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은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오펙 회의 결과를 가지고 국제 유가를 오랜만에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쓰리가 훔쳐 입은 점쟁이 빤스가 보여주고 있는 능력, 그 능력 중에 참 많은 부분이 국제 유가 부분에서 아주 힘을 발휘하고 있죠. 국제 유가는 간단하거든요. 국제 유가가 추락한다. 그러면 1단계, 오펙에서 감산량을 늘릴 거야, 연장할 거야, 이렇게 공급을 확 쥐어 틀어버리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송유관에다가 구멍을 내든 뭐 파열시키든 아니면 송유관을 오염시키든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것도 아니면 저쪽 중동 지역에서, 가만히 있어봐, 중동 지역 어디서 쿵 하는 소리가 났는데 그거 혹시 총소리 아닌가?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염려스러운 기사 하나만 나오면 국제 유가는 추락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뭐 반대의 경우도 있고요. 뭐 반대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연준이 금리를 이렇게 인하하고 있고 미국 증시가 이렇게 좋아지고 있고 다시 뭐 연준뿐만 아니라 ECB에서도 돈을 풀고 있고 이러니까 2020년 경제가 좋아질 거고, 경제가 좋아지면 수요가 늘어날 거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잘 될 거고, 그러면 수요가 늘어날 거니까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늘어나니까 유가는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가능성이 있죠. 자, 문제는요. 그런데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오펙 회의 결과 내용이 어땠냐면, 지금 현재 산유국들은 하루에 120만 배럴을 감산하기로 했었고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 3월까지 계속 유지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결정된 내용은 120만 배럴을 내년 3월 달까지
계속 감산을 유지함과 동시에 하루에 50만 배럴을 추가 감산하는 걸로 결정이 났죠. 그러니까 기존까지는 120만 배럴 감산이었는데 내년 3월 달까지는 170만 배럴 감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다음 회의는요. 내년도 3월 2020년 3월 5일부터 6일까지 오펙 회의가 열립니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상황을 점검하고 어떻게 될지 또 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정말 신기한 건요. 미국 증시가 28,000포인트를 회복을 했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도 지금 뭐 1단계 합의가 임박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FOMC에서도 7월달, 9월달, 10월달 금리를 인하했고, ECB에서도 뭐 양적 완화처럼 돈을 풀기로 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뭐 굳이 추가 감산을 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왜 오펙은 추가 감산을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오펙은 경제 상황, 글로벌 경제 상황을 장밋빛으로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어떤 기사 내용을 봤더니 2020년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 2,500포인트를 전망하는 정신나간 애널리스트가 있더라고요. 2,500포인트 내년에 글쎄요.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이 옛날에는 억대 연봉 받으면서 막 어디를 가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우러러 보는, 어디 가도 대접받는. 제가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예전에 제가 경제방송을 할 때 제가 아침 방송을 출연을 하기 때문에 미국 증시 같은 거 점검하고 그러더라고 한 3, 4분 출연하는 거 그거 준비하기 위해서 새벽 3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원고를 준비하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방송국으로 가려고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막 화장을 막 그냥 떡칠을 하고 막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얼굴이 작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막 화장을 떡칠을 하고 막 그냥 속눈썹을 붙이고 그리고 방송국으로 막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연락이 오죠. 오늘 어떤 애널리스트 센터장님을 모실 거기 때문에 미스리님은 오늘 안 나오셔도 됩니다. 저는 3만 원 받고 출연하는데 그 애널리스트는 10만 원 출연료를 받는데 제가 약간 좀 한이 맺혔습니다. 여하튼 그랬던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고전을 못하고 증권회사에서 리서치는 비용만 잡아먹는 곳이야 라는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미운 털이 꽃이 박힌 거죠. 그래서 증권회사에서 이 리서치 센터를 줄이거나 그리고 애널리스트들도 그 숫자가 상당히 줄어든다고 하죠. 왜 애널리스트 숫자가 줄어들까요? 전망을 잘 못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전망을 잘하면 살아남죠, 그죠? 살아남고 번창돼야죠. 앞날을 잘 전망한다면.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매번 고점에 더 질르라고 하고 매번 조금만 불어나면 더 빠질 거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뭐 장사 원투데이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그래 왔으니 당연히 애널리스트들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내년에 2,500포인트 전망이 나왔지만 오펙에선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년 3월이라고 하니까 3월 금방이거든요, 여러분. 3월 금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 3개월 정도긴 하지만 지금 뉴욕 증시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고 예를 들면 브렉시트도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노딜 브렉시트 우려감이 좀 사라지고 있고 그리고 연준에서도 금리를 이렇게 인하했기 때문에 분명히 경제가 좋아질 것 같은 거기다가 연초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연초 기대감이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감산을 확대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펙은 IMF에서 전망하는 2020년도 경제 성장이 좀 둔화될 것 같다라는 그 보고서에 대한 신뢰를 더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오펙 회의에서는 하루에 50만 배럴을 추가 감산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이번 감산 결정으로 수치상으로는 170만 배럴 감산을 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하루에 210만 배럴 감산하는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 3월 5일부터 6일까지 오펙 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국제 유가를 전망하는 팁을 하나 드리면 혹여 한 2월 달 정도에 국제 유가가 좀 하락하거나 뭐 그런 움직임이 나오면 3월 5일부터 6일 전에 이런 기사가 나올 겁니다. 뭐 사우디 석유 장관이 아니면 오펙 관계자가 다음 달에 열릴, 즉 3월 5일에서 6일까지 열릴 오펙 회의에서 유가의 안정을 위해 뭐 그때까지 감산을 하기로 한 170만 배럴을 계속 연장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인터뷰 한 번만 나오면 유가는 또 그때부터 다시 감산 연장 기대감으로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최소한 국제 유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보호만 하는 드린 거예요. 자, 뉴욕 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요. 제가 12월 4일 방송을 올리면서 3일 날 뉴욕 증시가 하락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 날은요. 뉴욕 증시가 드디어 반등을 했습니다. 그 전날까지는요. 영국에 방문 중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협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을 했죠. 뭐 데드라인이 없다는 둥, 2020년 11월 이후까지 끌고 갈 수 있다는 둥,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고 여기에다가 북한에 대해서도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가능성까지 경고를 했었습니다. 제가 12월 4일 방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미국 내에서 막 그렇게 얘기하면 모난돌이 정 만든다고 탄핵과 맞물려서 자꾸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영국으로 건너가서, 즉 내 나와바리에서 좀 떨어져서 미국 국민들을 향해서 자 봐라. 니네 대통령 미국 대통령 나 트럼프가 니네들 배부르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국에다가 방위비를 압박하고 있고 이렇게 북한을 길들이려고 하고 있으며 중국과 무역협상 이렇게 내가 잘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중국에서 들여오는 관세가 이미 충분히 배부르기 때문에 급할 거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즉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에 가서 그렇게 강력한 발언을 한 의미는 뭐냐면 미국 국민들 보라고 뭐 주가 하락하는 거 걱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연준의 금리 인하 카드가 있거든요. 물론 당장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얘기는 나오지 못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증시가 조금만 더 하락한다면 당장 12월 10일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커질 거고 12월이 아니라면 최소한 2020년 1월 28일부터 29일 날 열릴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만 나와주면 증시는 반등할 수 있을 거라는 걸 트럼프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12월 3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움직였어요. 자,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도 주가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자, 12월 4일 날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갑자기 트럼프 사위가 무역 협상에 개입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반등을 합니다. 저는 이거 트럼프 대통령의 굉장히 전략적인 움직임이라고 보고 있는데 트럼프 사위가 무역 협상에 개입했다. 이거는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뭐 데드라인이 없고 11월 대선 이후로 뭐 간다 이런 얘기 하지만
트럼프 사위가 개입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건 미국과 중국이 뭔가 되게 긴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거고 그 효과 덕분으로 12월 4일 날 뉴욕 증시가 반등을 합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왜 돌아오는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중국과의 대화는 잘 진행되고 있다. 15일 관세와 관련돼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다만 아직 이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나온 중국 측 이야기도 양측 무역 대표단은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그리고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정보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제가 12월 4일 방송에서 그랬잖아요.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 중국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카드를 굳이 뭐 이렇게 아이고 그래요 우리 그거 갖고 있는데요. 우리 그거 갖고 있다가 여차하면은 미국 연맥이려고 좀 준비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괜히 분위기를 중국이 깨고 싶어 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분명히 조만간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이 공개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중국에서는 뭐 잘 모르겠는데? 뭐 나는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중국 쌍방이 1단계 합의를 이룬다면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관세 인하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4일날 뉴욕 증시가 반등했던 원인, 사위가 무역 협상에 개입했다. 그 다음 날은 중국 측과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가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6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다가 엄청난 고용보고서 일자리 하고 자축했다고 하는데 12월 6일 뉴욕 증시 상승은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고용지표가 좋았기 때문에 앤드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에서 발표하기를 미국에서 수입하는 일부 대두와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를 유예하는 것을 지금 작업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뉴욕 증시가 28,000포인트를 회복했습니다. 자, 그러면 고용지표를 보면은요. 이 고용지표도 진짜 재밌는 게 12월 4일 날 11월 ADP 민간 고용 건수가 67,000건을 기록했다. 5월 이후 최저치고 시장 예상치가 15만 건이었는데 야, 거의 뭐 반토막도 못했다. 12월 4일 날 발표된 ADP 민간 고용지표가 매우 부진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에 가서 강경 발언을 하면서 증시 하락은 난 걱정하지 않아. 증시보다는 고용이야. 고용이 중요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뚜껑을 딱 열고 봤더니 ADP 민간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지금 반도 안 되는 수치가 발표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 영국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영국에서 기자회견 할 수 있겠습니까? 기자회견 돌연 취소하고 미국으로 건너왔죠. 미국으로 건너온 이유가 ADP 고용지표도 고용지표고 또 하나 탄핵에 관련된 이슈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뒤에서 해드릴게요. 12월 3일까지 뉴욕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자, 12월 4일 날 ADP 민간 고용지표가 너무 부진하자 뉴욕 증시는 트럼프 사위가 무역 협상에 개입했다라는 소식을 내보내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잘 되고 있다라고 다시 희망 고문을 하기 시작하면서 뉴욕 증시가 반등을 했고요. 그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잘 되고 있다라는 그 내용으로 ADP 민간 고용 지표 부진을 커버해 버렸습니다.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12월 5일 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3천 건을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은 21만 5천 건인데 7개월 내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때문에 미국 고용 전일 ADP 민간 고용 지표의 부진을 이겨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5일 날 뉴욕 증시가 또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 날은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예상치가 18만 건이었는데 26만 6천 건을 기록했다. 또한 9월 달에는 18만 명이었는데
13,000건이 상향 조정돼서 9월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는 19만 3천 건이 됐고 10월달도 원래는 12만 8천 건이었는데 2만 8천 건이 상향 조정돼서 15만 6천 건이 됐다. 자, 물론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11월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는 잘 나올 거라는 예상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GM이 40일 동안의 파업을 종료한 다음에 직원들이 업무에 복귀할 거기 때문에 잘 나올 줄은 알았는데 예상보다 더 잘 나왔다. 그리고 9월 달도 상향 조정됐고 10월 달도 상향 조정됐다. 11월 달 실업률 10월 달에는 3.6이었는데 11월 달은 3.5를 기록하면서 50년 만에 최저치가 됐다. 그리고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은 0.2%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잠시 전에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다가 엄청난 고용보고서 일자리라고 자축했다고 하는데요. 미쓰리는 실업률이 떨어지는 이유, 아니 경제가 좋은데 실업률이 떨어진다. 근데 지금 미쓰리가 보고 있는 관점에서 왜 실업률이 떨어질까요? 이 얘기는 앞에서 해드렸기 때문에 굳이 또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뭐 이런 거죠. 금융위기가 발생되기 전에 미국의 신용평가, 신용등급은 AAA였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안 좋으면, 경제가 웬만큼만 좋으면 그냥 엄마 아빠 직장에서 돈 잘 벌고 좀 미래가 좀 이렇게 괜찮으면 나 좋은데 취직할래. 그리고 빈둥 뭐 놀진 않죠. 취업 준비하지만 내가 가고 싶은 회사를 갈 때까지 목숨 걸고 공부하고 하지만 만약에 경제가 안 좋아져서 아빠가 좀 금방 잘릴 것 같아. 엄마가 회사를 그만둘 것 같아.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소녀가장이 돼야 할 것 같아. 소년가장이 돼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내가 가고 싶은 회사의 눈높이를 포기하고 당장 생계에 뛰어들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미국 경제가 이런 상황에서 실업률이 낮은 게 실업률 3.5가 진짜 실업률이 3.5라기보다는 오히려 앞날이 불안해서 더 생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3.5까지 떨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미국 경제는 작년이 더 좋았거든요. 작년에도 3.5까지 떨어진 적이 없잖아요. 여하튼 미쓰리가 바라보고 있는 실업률에 대한 불편한 진실은 이렇습니다. 자,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요. 잠시 전에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외, 즉 영국에 와서 미국 국민들 보란 듯이 강경 발언을 했습니다. 그게 연준을 압박하든 미국 국민들을 보라고 얘기하든 어쨌든 그렇게 강경 발언으로 인한 주가 하락이 트럼프 대통령은 겁났습니다. 자, 그러자 거기에다가 ADP 민간 고용 지표까지 부진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사위가 무역 협상에 개입했네라는 소식을 흘립니다. 뭐 그 뒤로는 그 사위가 뭐 얼마나 열심히 뭔가 이렇게 활약을 하고 있는지는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은. 그리고 중국은 무역 협상을 깨고 싶어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12월 6일 날 고용지표에 묻혀서 혹은 고용지표와 함께 마치 후광효과처럼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도 다 좋아 보일 것 같은 이 내용을 다시 점검해 보면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에서 미국에서 수입하는, 즉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콩과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 유예를 중국이 작업 중이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1단계 합의의 핵심은 이게 아니에요. 그죠? 1단계 합의 핵심은 뭐냐면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400억에서 500억 달러치를 사주기로 한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건으로 미국은 관세를 추가로 인상하지 않는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4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 문제는 계속 제가 지금 짚고 있죠. 왜냐하면 중국은 4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치 미국 농산물을 구입해 주기로 뭐 약속은 했겠죠. 그런데 여기에 전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수요에 맞게 수요에 필요하면 그리고 가격이 성립이 되면 야, 우리가 니네 미국 농산물 사주는 건 좋은데 말이지. 아니 지금 뭐 예를 들면은 뭐를 할까요? 콩은 너무나 지금 큰 문제고 뭐가 있을까요? 좀 만만한 거 뭐 예를 들면 땅콩으로 칩시다. 그러면 야, 지금 우리 중국에서 막 땅콩이 지금 막 남아 돌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아무리 무역 협상도 좋지만 지금 중국 내에서 지금 남아 돌고 있는 땅콩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니네 미국 땅콩을 사주긴 좀 그렇지 않니? 뭐 이렇게 중국은 미국 농산물을 사주되 중국 내 수요에 필요하면이라는 전제 조건을 분명히 달았습니다.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WTO에서 정해주는 그 가격을 잘 지키겠다. 즉 그 얘기 뭐냐면 야, 우리가 니네 미국 제품 사주고 싶은데 야, 가격이야 너무 비싸다 야. 이 가격으로는 좀 우리가 사주기 좀 그렇지. 이렇게 중국이 지금 버티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에서 미국에서 수입하는 일부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 유예를 작업 중이라고 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중국은 미국 농산물을 사줄 테니까 중국이 원하는 건 뭡니까? 미국, 니네 우리 중국에다가 관세 부과하고 있는 거 유예하지 말고 철폐하라고 이거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다가 이날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합의와 가까워지긴 했는데 좋은 합의여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중국의 기술 탈취 방지를 이행하는 조치가 좋지 않다면 더는 협상을 진행하지 않고 협상장에서 걸어 나올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왜냐하면 이번 1단계 합의에는 중국의 기술 탈취 방지 조항은 없었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냐면 제가 아까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다음 주에 과연 무 자르듯이 깔끔하게 성사가 될 거냐 아니면 판을 깰 거냐 아니면 그냥 이렇게 유예해주고 뭐 계속 얘기를 할 거냐라고 선택하라면 저는 마지막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레리 커들로 위원장이 하는 발언이나 아니면 중국 국무원에서 하는 발언들을 보면 뭔가 핵심에 대한 문제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받아들이거나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주위에 다른 이야기들을 가지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은 제가 봤을 때 레리 커들로 위원장이 하는 발언, 즉 중국의 기술 탈취 방지를 이행하는 조치가 좋지 않다면 하는 거 보니까 1단계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는 어떤 또 다른 딴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뜬금없이 기술 탈취 방지 문제라든가 아니면 중국 같은 경우는 야, 미국 니네 관세 철회해. 이렇게 약간 더 강경한 혹은 어떠한 다른 딴지를 가지고 판을 깨진 않고 야, 안 되겠다. 우리 더 얘기를 해야겠다. 더 얘기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관세를 유예해주는 이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에 재미있는 사실은요. 미국이 지난번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칠레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했었죠. 그러나 그러니까 그 칠레에서 대규모 시위가 열리는 바람에 그리고 그 시위가 너무나 과격해지고 좀 정상들이 모여서 뭐 회의를 하기에는 좀 부적절해서 에이펙 칠레 정상회의가 취소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에이펙 칠레 정상회의에서 시진핑과 트럼프가 만나서 합의를 하기로 했던 날이잖아요. 그러자 미국이 이 말레이시아 모하마 총리에게 그러니까 2020년 에이펙 회의 의장국이 말레이시아다 보니까 이 말레이시아에서 에이펙 회의를 주관하는 이 모하마 총리에게 2020년 1월 달에 지난번에 칠레에서 못했던 에이펙 정상회의 우리 미국에서 하면 어떻겠니? 라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모하마 총리가 아이고 야 우리가 니네 꼼수 모를 것 같냐? 니네 칠레에서 못했던 정상회담
미국에서 한다라고 그렇게 제안해 놓고는 시진핑 미국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즉 트럼프 대통령 나와바리로 끌어들여가지고 거기서 사인하고 이럴라 그랬지. 뭐 이런 그 꼼수를 알고 거부했다고 합니다. 제가 앞서서 나와바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몇 번 언급했죠. 아이오와주다, 뭐 브라질이다, 뭐 상하이다. 똥개도 자기 나와바리에서 반은 먹고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든지 시진핑 주석을 미국 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게 하와이가 됐던 뭐 아이오와주가 됐던, 아니면 칠레 에이펙 정상을 칠레에서 못했으니까 미국에서 대신 열자, 이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시진핑 주석을 끌어들여서 미국령 내에서 도장을 찍게 만들어서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이긴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소한 돈다방 미스리를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은요, 트럼프 대통령을 너무 크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욕심 많은 한낱 부동산 재벌 기업가예요. 예. 근데 나름대로 다이아 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서 쓸 카드가 많기 때문에 좀 위대해 보이는 거지, 그냥 한낱 사람입니다. 한낱 사람으로 보고 이 진행사항을 본다면 여러분들 아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조금 더 심플하게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한낱 사람이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지금 탄핵에 몰려있죠. 지난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영국에서 진행된 나토 정상회의에서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귀국길로 들어섰다. 왜 트럼프 대통령이 왜 기자회견 안 하고 미국으로 갔어? 왜 그랬냐면, 각국의 정상들, 뭐 네덜란드, 캐나다, 뭐 프랑스, 영국 이런 정상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뒷담화를 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개삐져가지고 돌아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그거는 그냥 핑계일 뿐,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뒷담화가 기분 나빠서 미국으로 돌아갔을까요? 그 뒷담화가 뭐냐면 이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약간 못된 예의가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다른 나라 정상과 정상회담을 한 다음에 다른 나라 정상을 옆에다 세워두고 오랫동안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기자회견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라든가 북한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러니 옆에 있는 다른 나라 정상은 이게 뭔 일이냐는 거죠. 뭐 갑자기 뭐 일본 아베 총리를 옆에 세워두고 김정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든가, 뭐 중국과 무역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무례를 버무르고 있습니다. 이 외교장에서. 그런데 아마 그게 정상들이 마음속으로 트럼프 재수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자, 어떤 만찬 같은 걸 하는데 존슨 총리가 마크롱 대통령이 그 만찬 자리에 좀 늦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존슨 총리가 야, 마크롱 대통령 너 왜 늦었어? 라고 물어봤다고 하니까 캐나다 총리가 마크롱이 왜 늦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 옆에 세워두고 40분이나 기자회견해서 늦은 거야. 즉 마크롱 대통령이 늦은 이유는 트럼프가 자기 잘난 척하면서 기자회견 하느라고 마크롱 대통령을 옆에다가 40분 동안 세워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늦은 거야. 라는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약간 뭐라 그럴까요? 뒷담화했다.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개삐져가지고 귀국했다. 아니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귀국한 이유는 첫 번째, 4일날 하원 사법위원회 차원의 청문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지금 미국 내에선 탄핵이 진행 중이에요. 여기에 탄핵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법학자들의 진술이 생중계됐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영국 가서 미국 국민들에게 니네가 나 같은 대통령을 어떻게 탄핵할 수 있어? 라고 질러놓고는 빨리 미국 가서 수습을 해야죠.
자, 트럼프가 미국으로 돌아가자마자 뭐라고 했냐면 트위터에다가 나를 탄핵할 거면 빨리 해라. 지금 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제가 만약에 트럼프라면 왜 이렇게 트위터에다 올렸을까? 자신감 때문에? 그래, 야, 나 당당하거든? 그러니까 하려면 빨리 탄핵해봐. 이것들아. 이게 아니라 지금 증시가 좋잖아요. 그죠? 지금 연준이 3번 금리 인하해가지고 그 효과 때문에 증시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증시가 좋을 때 한번 탄핵 한번 해봐라. 그럼 난 경제 대통령이기 때문에 탄핵 안 될 것이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증시가 계속 좋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좋을 때 빨리 뭔가를 좀 이렇게 뭐 탄핵을 민주당에서 막 강력하게 진행을 하면 어차피 증시 좋고 경제 좋다고 하면서 국민들이 탄핵에 대해서 무관심할 것 같으니까 아예 하려면 빨리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뭐 조 바이든 부자를 증인으로 세우겠다 뭐 이렇게 강경 발언도 했지만 오히려 가만히 있었던 조 바이든이 반격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 이사직을 맡는 등의 부패 의혹을 지금 조 바이든 아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들의 행동이 나빠 보일 수는 있으나 우크라이나가 죽어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4억 달러 군사 원조를 연기한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즉 우리 아들도 좀 뭐 이렇게 뭐 나빠 보일 수는 있는데 지금 죽어가는 나라에다 돈줄을 끊는 거는 그건 더 나쁜 짓이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지난번에 영국 가가지고 미국 국민들에게 나 지금 북한을 이렇게 길들이고 있다라고 강경 발언하는 바람에 그 다음에 박정천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이 담화를 통해서 매우 실망하게 된다.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고 그 다음에 또 최선희는 실언이었다면 다행이지만 의도적으로 우리를 겨냥한 계획된 도발이라면 문제는 달라진다. 그리고 뭐 미사일도 다시 실험하는 것처럼 뭐 감지됐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김정은이가 대놓고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박정천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이 얘기한 거고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장이 얘기한 거지 김정은이는 얘기 안 했잖아요. 예. 그렇다고 여기서 고저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 그냥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니네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트럼프 대통령 우리 김정은 위원장과 사이가 좋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또 속내를 드러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지금 북한 간의 관계는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 가서 미국 국민들 보라고 강경 발언한 거고 그렇다고 북한이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똑같이 강경 발언한 거고 예, 별 의미는 전 두지 않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이제 다음 주에 더욱더 중요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죠. 제가 지난번 12월 4일 방송에서 뭐 다른 얘기 나온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니 뭐 새롭게 뭔가 뭐 중국이 미국을 향해서 뭐 어떻게 크게 뭔가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 가서 강경 발언한 거 가지고 막 증시가 막 하락하고 막 그냥 뭐 난리가 났죠 그냥.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린 말씀이 뭐냐면 다른 얘기 나온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미국 국민들 보란 식으로 강경하게 발언을 했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가면 뭐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에 증시와 분리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미국과 중국과 무역 협상은 뭐 잘 되고 있다는 얘기 또 나올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날 바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제가 증시를 바라보면서 경제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정말 확실하지도 않고 그냥 그런 내용들, 뻔한 내용들 가지고 우리는 너무 일희일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제가 오랜만에 이런 말씀 드리겠지만 그들이 보여주려고 하는 메시지만 쳐다보지 말고 그들이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아무런 일도 없는데 왜 증시가 그렇게 막 요동을 치고
뭐 새롭게 나온 것도 없는데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면 자꾸 모난돌이 정맞듯이 탄핵에 관련돼서 같이 검색되고 이슈가 되니까 그냥 영국 가서 미국 국민들 보란 식으로 그냥 질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러한 어떠한 그 단순한 생각, 아니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 가가지고 저 사실 탄핵이 좀 너무 무서워요. 저기 미국과 중국과 무역협상 그냥 잘 될 거예요. 라고 얘기는 못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항상 미국 외로 가면 강경 발언을 합니다. 이게 패턴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패턴을 읽지 못하고 그냥 무슨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무슨 큰 문제라도 날 것처럼 그냥 막, 제가 그랬죠? 제일 처음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은 깔끔하게 협상이 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완전히 상을 들러엎고, 판을 깨기도 어렵고, 그냥 이렇게 간다고요. 너무 겁도 내지 마시고요. 그리고 너무 흥분하실 필요도 없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이 7월달, 9월달, 10월달 3개월 연속 금리를 인하했는데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 이상한 거예요. PMI 제조업 지표 부진했고 서비스업 PMI도 부진했습니다. 그나마 지금 고용 지표가 잘 나왔는데 그 고용 지표도 민간 고용 지표가 부진하게 나왔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 사위가 무역 협상에 개입했다라는 이슈 가지고 ADP 민간 고용 지표 부진을 덮어버렸고요. 12월 6일 날 금요일 날은 GM의 파업 종료로 인한 직원들 복귀로 고용 지표가 잘 나온 걸 가지고 고용 일자리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또 시장이 안 좋아지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우려감으로 또 뭔가 증시가 하락하면 이제는 금리 인하 카드 미국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강자가 좋은 이유가 쓸 카드가 많거든요. 대신에 쓸 카드가 많은 건 좋은 거지만 그 모든 카드가 쓸 수 있는 사용 가능은 있지만 100% 다 성공할 카드는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거를 결정할 때 꽤 많은 선택권을 가지고 그리고 그 선택권이 없다면 그 선택권을 만들 때까지 시간을 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선택권들을 많이 쥐고 이 카드도 흔들어보고 저 카드도 흔들어보고 그렇게 흔들 카드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무기가 많아지는 겁니다. 단 무기가 많아지는 거지 카드가 많다고 100%다 승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쓸 카드가 많기 때문인 거고 마치 그러다 보니 미국은 천하무적 계속 증시가 갈 거고 트럼프가 뭐 재선할 거고 쓸 카드가 많다라는 것이 모든 승리를 결정된다라고는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 매우 중요한 한 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주 영국의 총선, 지금 보수당이 과반수 이상 지금 승리할 가능성 점쳐지고 있고요. 그리고 12월 10일부터 진행될 미국의 FOMC 금리 동결될 가능성 높고요.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 고민해 볼 거는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펙에서 왜 이런 상황에서 내년 3월까지 더 추가적으로 감산을 했을까요? 오히려 이렇게 시장이 복잡할 때는요. 제가 유가를 분석함에 있어서 유가는 너무나 심플하다고 했잖아요. 유가는 그냥 단순히 공급과 수요만 보면 돼요. 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카드, 수요를 조절할 수 있는 카드만 보면 됩니다. 그럼 유가가 나와요. 유가 그림이. 그런데 오히려요. 이렇게 시장이 복잡할 때는 그렇게 순수한 유가라는 녀석이 보여주는 그 결정이 어쩌면 정답일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 지난 금요일 1%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뉴욕 증시가 1% 이상 상승했습니다. 다음 주 다시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은 또다시
핑크빛 전망들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이 주식시장에서 애널들한테, 똥꼬들한테 원투데이 당한 거 아니시죠? 항상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보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치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고맙습니다.